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에게 잘하는 남편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예쁜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뭐 때때로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은 행복하게 말이죠. 뭐 늘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때때로 좋지 않은 것도 저희 남편이나 딸아이 때문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과 저희 딸아이는 저에게 구원 같은 존재이니까요. 물론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더없이 소중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남다르기는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 해요. 그러면 저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거든요. 뭐 뻔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넉넉하지 못했던 집안 형편, 술 마시는 아버지, 그리고 무차별하게 반복되는 폭행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엄마,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것을 보고 자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갈 거야. 와, 엄마처럼 사느니 그냥 콱 죽어버릴 거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바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눈에 밟혔으니까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몇 년을 참아가며 아버지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간경화였어요. 급성이라 어떻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돌아가신 게 그나마 본인에게도 저희에게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멍하니 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 양반도 불쌍하기는 하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떠나는 게 처음으로 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 뒤로는 깨끗하게 잊고 살았으니까요. 보험은 하나 들어놨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가 살던 기존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버지의 흔적이 잔뜩 묻어있는 그 집부터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이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었고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몸도 힘들고 가끔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못한 공부해라. 엄마가 통장 하나를 제게 건네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아버지 몰래 숨겨둔 비상금과 본인이 식당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대학을 못 간 게 늘 너무 마음에 걸렸어. 공부 다시 해. 아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안 괜찮아.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늘 제가 다른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그걸 해주지 못한 게 한으로 남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 저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워낙 공부를 안 한 지 오래인 머리라 힘들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인류대학, 뭐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나왔고 취직을 했습니다. 확실히 대학교 졸업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취직할 수 있는 회사들도 아예 달랐고 말이죠. 운이 좋게 취직도 단번에 되었어요. 공기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크고 좋은 회사보다 안정적인 회사라는 게 더 와닿았거든요. 워낙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내가 이렇게 내 밥벌이를 하고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언제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욕심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엄마와 둘이 함께 살아도 저는 너무 만족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이었고요. 엄마는 늘 결혼을 해야 한다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바로 코앞에서 너무 불행한 가정사를 보고 듣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을 하고 남편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좋다는 남자들이 들이대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지지도 않더군요. 뭐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그거 방어기제라고 상처가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상담받아 보라고 했지만 그게 설령 문제라고 하더라도 고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말마다 다니던 독서 동호회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워낙 책을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읽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책을 읽는 거기도 했고 말이죠.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 말이죠. 아, 저런 사람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바르게 자랐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남편에게 관심이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남편을 좋아해서 그랬다는 거였지만요. 좋아한 건 제가 먼저이긴 했지만 먼저 호감을 표시한 건 남편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몇 번의 커피 한 잔이 식사가 되고 연애까지 가게 된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서 아, 이런 게 정말 사람 사는 행복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내미는 아빠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남편은 정말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김새, 목소리, 덩치, 말투나 성격, 그 모든 게 말이죠. 아마 그래서 더 호감이 갔던 거였을 거예요. 남편과의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집안이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나는 거였지만 제가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청혼을 받던 날은 잊을 수 없기는 해요. 그 순간에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한 번은 거절했지만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거절이었습니다. 집안 차이가 나는 것도 걱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괜히 재수로할 엄마도 보기 싫었고 무엇보다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로망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끈질기고 성실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매번 자기와 저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들을 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하고 아껴주는 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른 그 어떠한 이유보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결혼을 승낙하고 난 뒤에도 나름대로 험난하기는 했어요. 일단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 집안과 저희 집안은 차이가 크게 났으니까요. 시댁 어르신들은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또 원래 집안들도 잘 사는 집안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과 형의 부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이 동서될 동서도 둘 다 의사였거든요. 그런 잘난 집에서 저를 선뜻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댁 어르신들이 믿거나 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반대가 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허락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내오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서 저도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저에게 잘하는 남편,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낳은 예쁜 딸, 앞날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가정, 과거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했다면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윗동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 되시는 분이세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손윗동서인 형님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의 막내딸이었어요. 인사를 처음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부족함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신감과 여유로움 같은 거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해도 어딘가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물론 속은 천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남에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딱 느껴지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게 딱 느껴졌거든요.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눈치가 정말 빠른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첫 만남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모르더군요. 자기 형수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형수님이? 아닌데? 나한테 당신 예쁘다고 칭찬도 했어. 아니야. 나는 알 수 있어. 에이, 아닐 거야. 당시에는 대놓고 뭔가 말을 하거나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낸 건 아니었으니 괜히 말을 꺼내봐야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평온한 가정에 무슨 말이라도 하나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은 그때 속으로 설마 결혼까지 가겠어?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건 나중에 본인 입으로 직접 들은 말이라 정확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식 때 저를 바라보던 얼굴도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던 얼굴이긴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느끼기는 했던 것 같지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내가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고요. 처음 이 사람과는 쉽지 않겠다 하고 생각했던 건 신혼여행을 하고 온 직후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선물을 이걸 사왔단 말이야?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그랬어? 네? 무슨데? 야? 이런 선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 동서는 눈치가 없어? 어머님 아버님도 동서 처제 아니까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알아듣게. 혼수나 예단도 안 했으면서 선물도 이딴 걸 사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딴 거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지갑이었고 시아버지는 명품 신발이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남편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는걸요. 이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섞일 수 있겠냐고. 아니 도련님은 대체 뭘 보고 무슨 생각으로 이 결혼을 한 건지 원. 사람 면전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군요. 왜? 이런 말 듣기 싫어? 주제에 안 맞는 집에 시집 와서는 이 정도 말도 안 듣고 살려고 했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딱 봐도 저를 잘 봐줄 생각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감이 오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란 쉽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형님과 맞지 않고
형님이 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 그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모든 게 다 좋았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다 해결하고 갔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되지만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그러시는 거에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분 나쁜 말을 듣는 건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요. 나중에 쌓여서 터진 걸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형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나는 너만 보면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건 생각도 안 난다. 엄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날의 힘듦을 보상받는 것 같다고요.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면 말이죠. 그런 엄마에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아버님 생신상 준비는 동서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동서 전에 어머님 댁에 해드렸던 파김치 있잖아. 그것 좀 해다 줄 수 있어? 오늘 우리의 픽업 좀 가줘. 내가 늦을 것 같아서. 저를 부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들을 군말 없이 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겠지 했던 거였는데 점점 더 과한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거절했던 적도 있어요. 오늘 나 마트 갈 건데 같이 가서 나 짐 좀 들어줘. 제가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왜? 형님은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절하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말이죠. 일정이 있어서요. 동서가 무슨 약속이 있어? 저는 약속 있으면 안 돼요? 어딘가 날카로운 제 말에 입을 다물고 저를 뻔히 보더라고요. 아마 그때 형님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고분고분하게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저는 형님이 고맙다는 말이라도 꾸준히 하거나 조금만이라도 살갑게 저를 대해줬다면 호구든 뭐든 잡혀서 다 들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동등한 사람 대접해준다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으니 저도 더 이상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고요. 뭐 그래. 동서도 약속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다음에 도와줘. 다음에도 제가 마트에 가야 할 때 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이제 더 이상 형님이 부리는 사람처럼 저를 대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형님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의 폭언과 무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써볼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서는 애 몇이나 낳을 거야? 저는 한 셋 정도 낳고 싶은데 그건 여력이 될 때 이야기죠. 그거 너무 주제에 안 맞는 욕심 아니야? 네? 사람이 주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게 현실 파악이 안 돼서 어쩌려고 그래? 동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가 똑똑해야 애들도 똑똑한 법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련님이 돈을 엄청나게 발라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제를 알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 둘, 셋 낳으려고 기 쓰지 말고. 그거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구구절절 모든 말들이 저에 대한 무시는 기본적으로 깔린 걸 넘어 깔보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 뉘앙스의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맞는 말이잖아. 동서도 긁힌 거 아니야, 지금? 설사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건데 형님은 그것도 분간을 못할 만큼 멍청하세요? 뭐? 지금 멍청하다고 했어?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예의라고는 갖추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하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이니까 해도 되는 이야기겠네요? 야,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형님의 손이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뭐 겁이 났다거나 쫄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저를 때리려고 손을 위로 든 거였어요. 아마 거기서 저를 때렸다면 그때 모든 게 다 뒤집어졌을 테지만 그때는 본인도 그건 아닌 것 같았던 건지 참기는 하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왜요? 저한테 무슨 말 들었다고 시어머니나 아주버님한테 이르기라도 하시게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 무식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주제 넘게 애 많이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제 입을 통해서 들으니 새삼스러웠던 건지 형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이 시어머니나 자기 남편에게 전달되는 게 싫었던 거겠죠 뭐. 그 일을 계기로 형님과 저는 한동안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형님도 저를 더 건드렸다가는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몇 년 정도가 흘렀어요.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는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고 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나날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형님의 심기에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 지은이가 영재반에 들어갔단 말이니? 저희 딸아이가 영재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듣는 형님의 안색이 새하얗게 바뀌는 것을 저는 생생히 봤어요. 아, 지은이가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는 자주 안 봐서 잘 몰랐겠지만 우리 지은이 정말 똑똑하거든. 내가 그건 보장한다. 그런데 영재반을 들어갈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형님의 눈치가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형님이 자식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지도 다 알았고, 그리고 조카는 공부에는 그다지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형님에게 혼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겠니? 타고난 거지. 너 뒤늦게 대학 공부해서 학교 간 거라는 거 거들었을 때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머리가 너무 좋은가 보다. 네 남편은 머리가 좋은 타입은 아니었거든. 성실한 타입이지.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장난스럽게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제 흉을 보시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아까 왜 웃었어?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와서 형님이 그렇게 묻더군요. 네? 동서 아까 나 비웃은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형님을 무시하다뇨? 예전에 나랑 그 문제로 싸웠을 때 내가 동서 머리 안 좋다고 한 거 그거 생각하고 나 비웃은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하나하나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언제인데 제가 그걸로 형님을 비웃어요. 저는 어머님이
지은 아빠 장난스럽게 흉보시는 게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나 비웃은 거 맞잖아. 아니, 제가 왜 형님을 비웃느냐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보니 형님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한 걸 그때 처음 알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건 줄 모르고 자기보다 조금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저를 그렇게 무시해댄 게 형님 딴에는 쪽팔렸던 겁니다. 그때도 속으로 나 비웃었지? 사실 형님이 아이 학업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시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해서는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니까 저도 기가 막혀서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비웃은 적 없고요. 정말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진짜 형님을 비웃은 것처럼 느끼셨다면 그거 지금 형님이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진지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정도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격지심, 피해망상 이런 게 심한 거니까요. 그리고 형님은 제가 말한 뉘앙스를 제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셨고요. 지금 내가 정신이 어디 이상하다는 말이야? 정확히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대충 비슷한 의미에서 한 말이기는 했어요. 저는 걱정돼서 한 말을 곡해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요. 이게 진짜... 너 나한테 죽어볼래? 이게 보자 하니까. 그때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니? 아마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형님은 진짜 제 머리채를 잡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형님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닌데 네가 지르는 목소리가 대문 바깥까지 들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형님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척을 하니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셨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고로 윗사람은 윗사람다워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아마 시어머니의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차이는 형님에게 그 조언이 들릴 리는 없었지만 말이죠. 저도 시어머니의 그 말로 형님이 단번에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바로 또 사건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집안이 정말 뒤집혀졌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곳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일이기도 하고요.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반성하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걸 다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시어머니가 나선 일도 있고 하니 이제는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고요. 나랑 피부과 가자. 피부과요? 내가 동서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내가 자주 받는 관리 같이 받으러 가자고. 그러려고 불렀어. 피부과 갔다가 밥도 먹고 그러자.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여린 편이었거든요. 그랬으니 그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참아왔던 거겠지만요. 피부과가 어디예요? 강남이야. 비싸지 않아요? 내가 그간 동서한테 말 막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리 사왔다며 커피까지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은 조금 가지고 있던 의심도 경계마저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 유해진다고들 하더니 형님도 그런 건가 싶고 말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 형님이 운전하는 차가 방지턱을 넘으면서 출렁거렸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커피도 따라 흔들렸어요. 그리고 손을 써보기도 전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형님, 죄송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말이죠. 형님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도 집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녔고요. 외출할 때도 언제나 명품을 입고 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서 미쳤어? 이게 지금 얼마짜리 차인데? 바로 미쳤냐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만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방지턱을 세게 올라선 건 형님이었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먼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요. 죄송해요. 방지턱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이씨, 거지 새끼를 내 차에 태운 내 잘못이지.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거지 새끼란요?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따지는 말투가 아니라 얼떨떨한 얼굴과 말투로 제가 되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줘? 거지 새끼라고 했다, 거지 새끼. 내가 너 같은 거랑 잘 지내보려고 한 게 애초에 잘못이지. 가진 거 하나 없고 본인 주제까지 모르는 인간이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어?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형님과 저는 더 이상 잘 지낼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말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지금 당장 취소하고 사과 안 하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웃기시네. 언제는 참았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바락바락 대든 주제.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사과 못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지. 거지 새끼한테 거지 새끼라고 한 게 뭐? 없이 자라서 자격지심이 있나 본데 거지는 원래 있는 말이야. 너 같은 애한테 쓰는 말. 누구한테 빌부터 사는. 한 번 터지니 끝을 모르고 막 뱉더라고요. 게다가 그 차 안에는 저랑 형님 두 사람밖에 없었고 이제 어디서 들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막말의 수위는 그 전보다 훨씬 높았고 말입니다. 도련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10년이 돼도 이해가 안 돼.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냐고. 아, 원래 도련님도 그 수준이라 그런가? 내가 몰랐나? 거기서 터졌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위에 달린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형님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시동 안 끈 상태니까 블랙박스도 안 꺼져 있겠네요. 지금 그 행동이 뭐며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얼굴로 형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한번 들어보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하신 모든 말이 다 녹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제 그 말에 형님의 안색이 파리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그 메모리 카드를 뺏으려 하는 걸 제가 피하고는 바로 그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 형님에게 전화며 문자며 계속해서 오더군요. 하지만 하나도 받지 않고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바로 확인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뭐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집에 뭐 이렇게 일찍 와. 오늘 형수님이랑 약속 있는 거 아니었어?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난데없이 우는 저를 보고 당황했고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자기 형수님이랑 이제 더 이상 가족 못하겠어. 그러고는 그동안 당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움에 복받쳐 꺽꺽거리면서 말이죠. 남편은 저와 형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듣는 내내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딸아이에게 상상 이상으로 각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메모리 카드 일이네. 남편이 몹시 화가 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에게 메모리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울리고 있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지는 뻔했어요. 형수님,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속도로 보아 저희 집 주변까지 차를 끌고 왔던 듯 싶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집이라는 게 뻔했으니 따라온 거죠. 당장 무릎 꿇으세요. 도련님? 당장 무릎 꿇으시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건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남편은 한번 화가 나면 엄청나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무릎을... 왜요? 못 꿇겠어요? 그럼 가세요. 가시고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무슨 짓이라뇨? 남편의 그 말에 형님은 굉장히 놀란 사람처럼 그리고 굉장히 걱정되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형님을 향해 남편은 메모리 카드를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걸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뭔 줄 아시죠? 남편의 그 말에 형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갔어요. 이걸로 저 형수님 고소할 겁니다.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고소라니요? 동서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형님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 그리고 형님 모두가 다 알게 될 겁니다. 저 이대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형님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많이 화가 났고 그냥 말뿐인 사과로는 절대 넘어가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선뜻 무릎을 꿇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정말 어지간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곧 죽어도 저에게만큼은 무릎을 꿇는 게 싫었다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형님이 왜 그런 건지 단번에 파악이 된 듯 했고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해왔는데 무릎 꿇는 게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말에 형님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국을 찔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도련님,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만 가시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상당히 살벌했거든요. 당장이라도 바로 사달을 낼 것 같은 사람처럼 말이죠. 형님은 쫑게 딱 보였습니다. 남편을 무서워하더군요. 뒷걸음질 치며 나갔어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동서, 진짜 내가 미안해. 알았지? 오늘 일은 내가 두고두고 사과할게. 용서해줘. 응? 나가시라고요. 남편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고 화들짝 놀란 형님이 그대로 뛰쳐나가듯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려오는 게 보였어요.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마주 잡더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남편은 제가 오랜 시간 형님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오며 마음고생을 한 걸 몰랐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이럴까봐 여태 말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거기서 정리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형님도 목 위에 달린 게 머리라면 생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 테였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그 정도로 화를 내고 저와 부둥켜 안고 울었으니 어느 정도는 마음의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정말로 진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의 반응은 이랬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네가 잘못한 거 나도 안다. 내가 옆에서 지켜봐온 세월이 얼만데 그네 성격 하나 모르겠니. 그런데 가족끼리 말로 풀어야지.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하나도 서운하거나 속상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블랙박스 속 형님의 녹음본을 시어머니에게 들려줬고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간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 손주를 맡길 수가 없구나. 애가 어떻게 크겠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조카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형님은 지금 조카가 공부를 자기의 욕심만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고요. 결국 저에 대한 열등감도 거기서 비롯된 거고 말이죠. 아주버님도 물론 이 모든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끝까지 그 녹음본은 듣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면 마땅히 값을 치러야 하겠죠. 재수씨, 혹시나 저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동서. 한 번만 용서해줘. 고소장을 받고 병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휴직계를 낸 상태라고 하더군요. 일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셨다고요. 내 사과 받아줘. 내가 동서가 하라는 건 뭐든 다 할게. 응? 사실 사람이 그 지경이 된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보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기는 하잖아요. 물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송을 취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속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용서를 하고 싶어? 용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일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기에 그러는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내 동서고 당신 형수님이잖아. 만약 이혼하게 된다고 해도 당신 조카의 엄마인 거고. 남편은 물론 제 그런 뜻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사자인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형님은 제가 아주버님까지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이기는 했지만 차마 그 부탁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형님의 마음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한다 만다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며 이혼하라 하셨고 시아버지는 그래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고 하셨다는 것 같았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시댁은 그랬습니다. 아주버님도 고민이 많으신 듯 했어요.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카가 공부를 못해서 유난을 떨 때 말고는 그래도 가족에게 잘하기는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본인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느끼고 있으신 듯 보였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엄청나게 빌었을 테고 아주버님도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끼리 모일 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재수씨 불편하시면 집사람은 재수씨 올 때 오지 말라고 하려고요. 사실 잠깐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저로서는 얼굴을 보지 않는 편이 더 속이 편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러자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한 가족으로 살기로 한 이상 언젠가는 얼굴을 봐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은혜 정말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시댁에서 만난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본인 상황이 이러니까 몰려서 다급한 마음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거면 왜 용서를 해주고 받아줬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식구들이 저보다 더 먼저 형님에게 등을 돌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뭐 얼마 됐지도 않은 일,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게 더 큰일이지만 말이죠. 사실 저는 아직도 형님을 보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형님이 그때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진 걸로 배우지 못한 걸로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만큼 천박한 행동은 없다고 말이죠. 사실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더 많은 분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도 있고 말이죠. 요즘은 평화롭습니다. 형님이 지나칠 정도로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신경 쓰이기는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언젠가 한번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거절했었네요. 전에 못했던 피부과 가고 밥 먹는 거 다시 하자. 형님으로서는 정말로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어서 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아직은 저는 그것까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니 실망하는 게 보였지만 뭐 저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형님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도 하고요. 아직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이러다 다시 뒤통수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왜 용서해 주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됐다 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도 이만하면 결론이 잘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부디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뭐. 마지막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별다른 고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러하듯 자잘한 고민들은 있지만 그 정도 고민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정도 고민만 하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화와 행복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나이 든 부모님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며 묘한 기분이 드는데 이별을 준비하는 건 참 쉽지 않더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특출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 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막 신혼의 단꿈을 안고 살게 되었을 아내에게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치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사별도 아닌 상당히 큰 사고로 아버지를 먼저 보내셨기에 어머니의 상심은 무척 크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어머니에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혜 씨,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를 이대로 두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를 모시고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그때 우리 분가하는 건 어때요? 조심스레 던진 말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참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시주 씨, 저는 당신과 있을 수만 있으면 다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 살아요. 저도 내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든 시어머니와 함께 언제인지도 모를 때를 생각하며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여자 쪽에서 싫어할 거라고 반대했기에 제 입장에서 감히 구애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저렇게 바로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기존에 살던 집으로 아내만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본래 저희 어머니는 말수도 적으신 편이었고 본인 살림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다지 우리 부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저희에게 미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자리를 피하시고 큰 안방을 내주시고 그나마 거리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지내시더라고요. 이 늙은이랑 한창 젊은 너희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 신경은 안 써도 된다. 그냥 니들 편한 대로 살면 돼. 어머니는 한 집에 혼자 있지 않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거의 말도 섞지 않으셨고 매번 식사도 본인이 차리시고 아내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늘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려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가끔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어머니는 아내가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우리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겐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남도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셨죠. 젊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나처럼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시간 될 때 부부끼리 시간도 보내고 하거라. 어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살림을 다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녁 식사만이라도 제가 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회사 끝나면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아휴, 됐다 됐어.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이거라도 해야지. 나도 내 마음이 편해.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3명 식사 차리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 어머니는 고집이 세셨어요. 아무리 저희가 두 손 거들고 돕겠다고 해도 방해만 된다며 얼른 가서 쉬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저희 둘 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딸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던 아내가 아이가 좀 크자 제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여보, 나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 키우느라 집에만 있고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 사실 우리 집 벌이도 당신이 다 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나도 직장 나가서 다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벌면 우리 하은이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약간의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 없이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자기를 잃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생전 안 하던 운동까지 하며 극복해보려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은이가 어느 정도 크자 아내가 직장에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허나 걸리는 건 어머니였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아이를 봐달라는 말이니까요. 아내에겐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말해볼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께 이미 많은 배려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아이까지 봐달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홀로 끙끙 앓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저희의 기류를 눈치채곤 먼저 물어오셨어요. 너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가도 그렇고 너도 왜 이래 얼굴이 죽상이야? 회사 일이 혹시 잘 안 풀리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말해봐라. 숨길 생각 말고. 그게... 말을 재촉하시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죠. 어머닌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방에 있던 아내를 부르더군요. 평소와는 달리 조금 엄한 목소리였기에 저나 아내나 바짝 긴장이 되었어요. 너네는 왜 고작 이런 걸로 말 못해서 둘이서 앓고 있었던 게야? 난 또 뭐 니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여자가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집에 매일 필요는 없다. 너희한테 내가 있잖니. 너는 직장 다니려무나 내가 애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도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이 말이 더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렁해선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도 여쭤봤는데 여자가 어디 애도 안 키우고 밖으로 돌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일해보라고 말해주니 감사하네요. 라고 말했죠. 아내는 그 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아이 낳고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고생을 모를까. 밖에서 너 좋아하는 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녀라. 안 그러면 마음 상한다. 내가 그랬잖아. 젊을 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녀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내는 그렇게 말하다가 한참을 끄끄거렸어요. 사실 아내가 이렇게 오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후 우울증의 영향도 있었지만 아내는 친정에서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은 아내에게 무심한 경향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가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려 했다고 해요. 그 상처 때문인지 아내는 결혼 후에도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종종 제게 한을 토해내듯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언제는 내가 학교 가야 한다고 책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 붙잡고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술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8살 된 아이한테요. 그럼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슈퍼로 심부름을 또 갔어요. 슈퍼 아줌마는 날 딱하게 보고 동네 어르신들은 여기저기서 엄마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술을 사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동네 아줌마들 와서 화투 쳐야 하니까 방 안에 쥐 죽은 듯 있으라고요. 참, 내 엄마이지만 정말 너무했어요. 딸 대학 가지 말라고 아빠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대학 등록금을 들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도박하러 가고. 아휴, 말하지 말아야지.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네. 미안해요, 여보. 아내의 눈물을 보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어린 아내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었죠. 늘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랐던 저로선 그런 아내가 너무 가여웠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꼭 보살피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장모님은 결혼 후에도 아내를 괴롭히시곤 했어요. 늘 돈이 궁하셨는지 저희 부부의 돈을 탐내셨는데 아내에게 용돈을 요구했다가
아내가 주지 않겠다 하자 그 다음엔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이서방,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다혜가 그러지? 내가 이 돈으로 또 토박한다고? 아니야, 나 완전히 거기엔 발 끊었어. 요즘 아픈 것도 얼마나 많은지 잘 걷지도 못해.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가면 다 돈이고. 이서방이 어떻게 다혜 몰래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부탁할게. 정말 아파서 그래. 아이고, 지금도 아파 죽겠네. 빙판길에 엎어져 허리를 다치셨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안 줄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몰래 돈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장모님을 찾아가 따졌고 둘 사이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작은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여보,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고요. 엄마가 돈 쓰는 건 술 아니면 도박이에요. 당신 왜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허리를 다치셨다길래 사위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엄마는 어린 자식한테도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아내는 제가 장모님께 돈을 드렸다는 거에 생각보다 많이 화가 나버렸고 아무리 달래도 그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께서 기어이 한 건을 더 하시고 말았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늦게 끝나서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긴 아니야. 나도 좀 전에 왔어.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밖에 내가 용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인데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사오셨어요. 어쨌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이서방. 저번에 준 돈은 정말 잘 썼네. 고마워. 자네 덕분에 허리도 다 나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때부터 조금 불길하긴 했어요. 처음엔 의심 없이 한의원에서 재온 약을 받긴 했지만 장모님이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닌 듯 했어요. 더군다나 아내와 조금 냉정기를 겪고 있던 터라 이런 만남 자체가 불편했어요. 얼른 최대한 말을 끊고 나가자 싶었는데 장모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서방, 내가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되겠나? 네? 1,000만 원이요? 이건 확실한 투자건이라서 아마 수익이 꽤 많이 남을 거야. 자네 돈도 내가 3,000으로 불려줄 수 있어. 너희 부부 요즘 아이 낳고 사는 것도 팍팍할 텐데 이번 기회에 앉아서 돈 한번 벌어보지 그래? 아내 말이 맞았어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지만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건 안 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허나 그랬더니 장모님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하더군요. 이봐 자네, 솔직히 내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친정엄마로서 좋을 일 있겠나? 다 자네 생각해서 사돈 생각해서 사정 봐줬던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절 그냥 이용하시는 거였죠. 병원도 안 갔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죠. 전 그 길로 간단한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이 제게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뭐라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으로 와선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사과하고 일절 장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와버린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장모님은 그날 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시더니 저희 사는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사돈, 나와보세요. 아들 교육 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아니, 보약 주려고 만나자 해서 전해줬더니 내가 돈으로 몇 마디 했다고 그냥 날 무시하고 가버리띠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돈 아들은 기본적인 어른 모시는 예의도 없는 거예요? 사돈, 갑자기 밤중에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시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게... 당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엄마, 그만 못해요? 엄마는 양심도 없어요? 엄마 또 도박하려고 이 사람 찾아와서 돈 타가려 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엄마 친구 장미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와서 엄마가 돈 들고 잠수 탔다고 어딨냐고 그간 있었던 일 다 불었어요. 여기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엄마 찾고 있는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니까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장모님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전까지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서둘러 도망쳐버렸어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장모님의 방문으로 집안은 그야말로 폭격에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오열을 했고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아내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험한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집안 딸이라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 수 있어. 부모 잘못 만난 네가 가여운 거지. 내게 미안할 거 없다. 울지 말아라, 아가야. 너한텐 내가 있잖니. 내가 네 엄마 해주마. 어머니는 그리 아내를 따스하게 안아주셨고 아내는 그제야 진정이 되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싶어진 건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난 후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돌이 지난 딸아이를 계속 업고 먹이면서 우리 부부가 출근한 사이 봐주셨고 밤이 되면 돈 버는 너네들 힘들다며 본인이 데리고 주무셨어요. 잠깐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도 낮에 데리고 소아과에 가는 건 어머니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봐주셨어요. 딸아이도 친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고요. 아내나 저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렇게 20여 년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이런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 그림에 누가 돌을 던져버린 듯 뭔가가 망가지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당연하게 우리 곁에 계셔주시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2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분 집에 다녀오시기로 한 날이었고 딸아이는 역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 역 입구에서 웬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왠지 낯이 익어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그게 자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올려다보며 답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영지야, 여기 어디냐? 어? 나 무섭다. 할머니, 왜 그래요? 나 영지, 할머니 손녀잖아요. 얼른 집으로 가요. 딸아이는 너무 놀래서 그대로 어머니를 일으켜 집으로 왔다고 했고 전화로 이 일을 듣게 된 저와 아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주변은 다 꿰고 계셨고 대신 아이를 봐주느라 여기저기 문화센터며 유모차로 지하철로 아이와 안 다녀보신 곳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집에서 몇 분 거리도 안 되는 지하철역 앞에 앉아서 길을 헤매고 계셨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못 본 것도 아니었지만 저나 아내나 선뜻 혹시 치매라면 어떡하나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치매 아니야? 오늘 진짜 좀 심각했어. 만약 내가 못 봤으면 할머니 큰일 났을 거 아니야.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동네 부근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길을 횡단하다가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기에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작스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진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장 빠른 스케줄로 센터 검사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겪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검사를 왜 받아야 하니? 기억이 아예 안 나세요? 너네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는 그냥 어렴풋이 딸아이와 같이 온 것만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시더군요. 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괴로웠지만 어렵게 설득을 해서 검사날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는 그날 몇 번이나 속으로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냉정히 거절당하고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상태의 어머니는 누군가 전담해서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안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학생이고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던지 간병인을 둬야 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병인을 알아볼 생각에 일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뭐? 회사는 어떡하고? 당신 이제 승진하잖아. 뒤이은 아내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영지 자라는 동안 제 대신 돌봐주셨잖아요. 어머니 덕에 다닌 직장이니 이제 저도 어머니 위에서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결심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다음 날 바로 행동에 옮기더군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간병인을 써야 하나 후회스럽던 중 아내는 어머니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한 저에게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중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진도 보내왔어요.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은 듯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 징후들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눈앞에서 음식을 몇 번이나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시고 공연한 심술을 부리시는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었어요. 에이, 음식이 왜 이리 짠 거야? 니들 소금을 들이부었냐? 내가 소금 조금만 넣으라 했잖아. 먹기 싫어. 치워! 할머니, 왜 그래요?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잖아요. 평소 안 하시던 행동을 하니 딸아이도 할머니를 조금은 무서워했고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변해가셨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차라리 가벼운 정도였고 그렇게 조용하시고 스케줄대로 사시던 분이 더없이 날카로워지시고 짜증을 계속 내시더군요. 제가 알던 현명하고 자유롭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정말 괴로웠어요. 허나 제가 있을 때도 증상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아내가 있을 때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신이랑 있을 때도 저러시지? 더 심하셔? 그게 어머니도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왠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불안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며느리인 아내는 솔직히 더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치매라는 병과 가깝게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서글프고 비참해지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밤낮으로 안 주무시며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고 방문을 여닫기도 하시고 아내를 불러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딸아이에게도 평소 같지 않게 자꾸 화를 내시고 물건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밥이 맛이 없다고 젓가락을 던졌는데 그게 딸아이의 눈에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날이 살이 빠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돌보는 게 가장 속 편하지만 이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어머니 더 잘 봐줄 수 있는 곳에 보내드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당신과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 미안해.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얼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나았는데 내 욕심에 그러질 못하고 있었어.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생각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안 돼요, 여보. 어머니 저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나 처음으로 부모 정 느끼게 해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당신도 자식이지만 나도 어머니 자식이라 생각해요. 정 힘들면 내가 말할 테니 일단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어요. 분명 힘이 들 텐데도 저런 말을 하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눈물이 났어요. 일단 어떻게든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내 말에 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밤잠을 포기하면서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작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날 아내가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잠깐 다른 층에 갔던 모양입니다. 센터는 1층이었는데 오가는 행인들이 좀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아내가 안 보이니 갑자기 아내를 찾으러 나갔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연신 이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잠시만요. 교실로 가셔야 해요, 어머니. 아이처럼 이 말만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센터 직원들은 당황해서 다시 교실로 모셔다 드렸지만 그들도 일이 있으니 잠깐 한눈을 팔게 되었고 그새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다닌 지 1년 된 센터였고 아내는 어머니가 새삼 본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10분이 안 되는 사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뛰어다니면서 찾던 중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가버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생살이 뜯기는 듯 가슴이 아파 그렇게 울며 저를 찾았다는 어머니. 금방 찾았지만 그 잠깐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저녁은 먹고 다 토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찾아다니셨을 어머니를 내가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니 6살 무렵 들었던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요. 겨우겨우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애처럼 앙앙 우시면서 흐느끼시는데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비통함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는지 끄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 했는데
나 어떡해요?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봐요?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며칠을 충격에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니었고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다 쓸어서 던져버렸고 거기에 아내가 팔을 맞아 가벼운 철과상을 입게 되었던 날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시기로요. 이 이상 미루었다간 어머니도 지칠 대로 지친 우리로부터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고 저희 역시 더 지치게 될까봐 이런 어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사실 후자 쪽이 더 컸던 것이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으나 이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은 무너져 내리더군요. 막상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집에서는 더더욱 가족들에게 티를 낼 수 없었고 회사에서 홀로 화장실에 가서 꾸역꾸역 울었습니다. 말로 하면 아내에게 감정을 다 들킬 것 같아서 문자로 통보를 했죠. 우리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릴 듯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건지 답이 오더군요. 여보, 힘든 결정을 내렸네요. 잘 알겠어요. 이 결정이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래요. 제가 주변의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고마워, 여보. 이렇게 글자로 상황을 인식하고 나니 어머니를 진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건지 겉으로는 잘도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지기 싫어서 아내나 딸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움받게 될까봐 그 감정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온갖 자질구레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간병인을 쓸까 알아도 보았지만 아유, 저 정도 상태이시면 전문 요양원에 가서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험한 욕설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조건이 나빴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분들이 계시고 제대로 봐줄 수 있는 환경에 가셔서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맞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도 들었지만 왜 제 머릿속에는 어린 날 저를 품고 어르고 달래주시던 모습들이 자꾸 맴도는 걸까요?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알아본 요양원 입소 전 저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면서 어머니께 설명을 겨우 드리게 되었어요. 정신이 조금 멀쩡하실 때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 어머니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더 재밌게 해주신대요. 저희도 거기 가서 어머니 뵐 수도 있고요. 어머니,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뒤 감정 기복이 심하게 오가면서 어린애처럼 격하게 짜증을 내시던 어머니가 요양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뭐를 던지거나 대꾸를 하셨을 텐데 대답도 없이 그냥 제 옆 어딘가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견딜 수가 없어 전 밖으로 뛰쳐나왔고 미친 듯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마도 의미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못 견디게 가슴을 후벼파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사람의 몰골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거의 몸의 반이 줄어버릴 정도로 살이 빠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 몇 년 사이 우리 집 풍경은 너무나도 변해버렸고 딸아이도 모든 상황을 듣긴 했으나 당일이 되니 못 견디겠던지 엉엉 울면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 평소처럼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계셨고 딸은 눈물을 참고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계속 손을 꽉 잡고 쓰다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요양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주차하고 걸어 들어가는 동안 아주 낯선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를 모실 요양보호사를 뵙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저는 연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계속 대기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눈을 딴 데로 돌렸고 제발 여기서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내 마음처럼 잘 돌봐주시기를, 그런 애틋하고 저리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원분이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오셨다며 문을 두드리셨고 저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사항들을 말하면서 더 눈물이 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꾹꾹 넘기고 잘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머리가 얼얼하도록 충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것처럼 어질어질해지더군요. 겨우 벽을 잡고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 요양보호사분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순옥 씨, 제가 앞으로 잘 모셔드릴게요. 여보. 이날 아내는 수속할 게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내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위층에 있다고만 하고 안 보여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아내는 직원분과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분이 나가시자 그제서 입을 열더군요. 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아내의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보, 나 이 자격증 따느라 좀 고생했어요. 말 안 하고 당신 없을 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도 이 자격증을 갖고 10년 전부터 지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물어보고 도움 좀 받아서 더 빠르게 따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일 못하게 할 게 뻔하니 몰래 해버렸어요. 어때요? 옷 잘 어울려요? 돈도 벌고 어머님도 모시고 일석이조예요. 민망한 듯 수줍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연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꽤 오래된 일이고 아내가 가끔 치매 관련해서 뭔가 정보만 묻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퍼즐이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요양원도 아내가 이곳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었고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아내는 계속 이곳을 고집했고 어머니 모시기에 괜찮다고 자꾸 말을 하길래 이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 현장을 나서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면접을 봤을 때에도 좋은 환경이라 느껴졌고 어머니를 모시기에 상황이 여러모로 잘 맞았던 것이었죠. 여보,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친정 엄마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우리 영지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내 꿈도 펼치라고 해주셨고 나는 20여 년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신도 아들이지만 나도 어머니에게 자식이잖아요. 어머니는 우리에 대해 다 알고 챙겨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더 좋은 곳에 보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갈증을 느끼던 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당신이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중간에 알았다면 저는 선뜻 아내에게 자격증을 따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막았을 거예요. 아내 역시 그런 절 알았던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차로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고 나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거나 낮 근무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니 보고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에요. 어머닌 내가 젊을 때도 직장을 마련해 주셨으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노후 직업을 또 만들어 주시네요. 자식으로서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데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셈이니 얼마나 과분해요, 여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고 찢어지게 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가 해야 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스스로 나서겠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란 인간이 뭐라고 아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남이 아닌 아내가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셔주는 덕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저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아내를 만났냐고 합니다. 그 말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제게 있어 너무나 과분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며 매번 출퇴근길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아니 갚을 길이 있기는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